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6월 27일 이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지금 이제 한 달이 지나고 2달 가까이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 물량이 줄고 또 전세가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이런 기사들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자, 과연 뭐 매물 부족으로 오른다는 쪽도 있고 대출 규제도 오르기 어렵다. 뭐 이런 지금 두 가지 의견이 또 상충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요. 정답은 무엇일지 오늘 저희가 자세히 전세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H농협은행 윤수민 부동산 전문위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뭐 부동산 관련 뉴스 보면 너무 머리가 아픕니다. 네, 일단은 뭐 뉴스에서는 사실 이 세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뉴스들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또 실제로 시장을 보면은 뭐 그렇게 당장 큰 변화는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쵸, 예. 누구 말이 맞고 뭐가 맞는 건지 우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혼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일단 뭐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627 대책, 이제 특히 이제 6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한 내용, 이게 핵심이다 이런 분석이 많은데 실제로 시장을 좀 보시기에 이 대책이 나온 이후에 매물이나 거래량 좀 많이 변화가 있었나요? 일단 매매 쪽에서는 확실히 거래가 많이 좀 위축이 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전월세도 과연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모니터링하고 있었을 때 일단 저희가 평균적으로 전월세 거래량이 합쳤을 때 한 뭐 5, 6만 건 정도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7월 돼서 4만 건, 물론 다 통계적으로 다 잡히진 않았지만 7월에는 한 4만 건대로 좀 주저앉았어요. 이게 전세만 빠진 것도 아니고 월세까지 다 같이 감소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좀 거래량적인 특징인 것 같고요. 그리고 매물도 조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저도 오늘도 문자를 받았습니다. 혹시 매매, 전세, 월세 매물 있으면 좀 주세요라는 실제 정말로 지금 아침에 그 문자를 받았었는데 보니까 전세 매물이 수도권에서 5만 4천 건에서 5만 건으로 한 7.5%가 줄어들었다. 2월 27일 대비해서 현재 기준이 그렇고요. 월세 매물도 뭐 크진 않지만 좀 줄어들었다. 지금 4만 1천 건 정도에서 4만 건 정도로 한 1% 정도 줄었는데 이게 좀 재밌는 거는 서울은 월세 매물이 도리어 한 2% 증가했습니다. 월세가요? 전세는 줄고 월세는 늘어나는 패턴을 보이고 있어서 그러니까 서울을 빼면은 확실히 경기, 인천의 월세 매물은 줄어든 게 맞고 서울은 반대로 좀 증가한 좀 특이사항은 보이더라. 이 정도가 시장의 지금 변화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런 문의가 막 뭐 매물에 대한 문의가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수요는 그럼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 매물만 잠기는 그런 추세라면 가격이 상승했고 앞으로도 상승할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아무래도 수급으로 비교를 하는 게 사실 전세 임대차 시장 가장 클 것 같은데 일단 확실히 지금 전세의 매물은 많이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저도 체감하기에 전세를 찾으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지금 매매 시장에 대한 규제가 들어와 있다 보니까 이 시장에 좀 머무르려고 하시는 특성들을 보이고 조금 관망세, 매매에 대한 관망세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한 번 더 계약을 연장을 한다던가 뭐 그런 식의 선택들을 하시게 되는데 그러면서 수요자는 유지 또는 증가, 반면에 매물은 감소, 이런 시장 좀 특징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일단 뭐 공급과 수요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고 근데 이제 워낙 627 부동산 규제가 다방면으로 규제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 규제가 전세 공급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전세 매물이 줄어든 주요 원인을 좀 정리해 본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첫 번째는 사실 이제 갭 투자 방지를 수도권에 했던 것 그런 것들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갭 투자를 그냥 하나의 주택 매매 방식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은 반대로는 새로운 임대 매물의 공급 그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내가 갭 투자로 집을 사게 되면은 당연히 그 물건은 전세를 맞춰야 되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또 그 전세 매물을 공급하는 그런 방안이었는데 이게 거의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전세가 나올 수 있는 다양한 공식들 중에서 하나가 사라진 게 된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내가 거주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이제 집을 뭐 사게 되면은 갭 투자를 못 하시니까 본인 거주가 늘게 되고 그만큼 시장의 순환, 연동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내가 거주를 하는 선택을 하게 되면 당연히 연쇄적으로 그 매물이 더 나올 수 없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게 또 하나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것들은 이제 계약갱신권 사용이 조금 특징적인 것 같아요. 계약갱신. 예, 저희가 이제 그 지금은 임대차 입법 때문에 2년 거주를 하고 계약갱신권을 사용을 하면은 연장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계약갱신권 사용 비율이 주로 뭐 한 40%대였어요. 서울 수도권에서 봤을 때 40%였는데 최근 서울에서만 봤을 때 사용 비율이 54.1%가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말인즉슨 새롭게 계약갱신을 이제 하시는 분들의 매물은 시장에 나올 수가 없는 거고, 이분들은 기존에 거주하시던 세입자로서의 지위를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신규 매물이 나올 수가 없는 구조. 그렇게 해서 지금 그 두 가지가 조금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일단은 뭐 마지막 말씀하신 거는 전세 대출이 아무래도 막히다 보니까 네. 이 계약을 좀 유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집주인들의 뭐랄까 요구라든지 바람이라든지 뭐 이런 게 또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하고요. 그리고 일단 전세 가격이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는 2년 전에 비해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집으로 이동을 하고 싶으면 더 비싼 돈을 줘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게 싫으니까 뭐 갱신권을 쓰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은 그거는 아무래도 거래량에는 잡히게 되지만 실제로 매물로는 나오지 않게 됩니다. 거래를 한 거로는 인정이 되는데 매물로는 안 잡히기 때문에 분명히 거래량은 또 줄었다고 하는데, 거래가 되고 있긴 한데 왜 이렇게 매물이 없지? 라고 이제 인식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이 현장에서는 전세 매물이 없다, 그리고 거래가 잘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뭐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나요?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긴 하고요. 일단 가격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그 6.27 대책 이후에 가격은 직후에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규제의 강도가 제일 강했던 수도권에서 이런 그 매물이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고, 하지만 요거 좀 특징적인 부분은 이게 얼마나 지속될 것이냐라고 봤는데 7월 시간이 갈수록 상승폭이 점점 줄어드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어떤 지역들은 지금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보합세로 다시 접어든 수도권 지역도 있고, 이제 그런 특징들을 보이는데 지방은 조금 이야기가 다릅니다. 사실 지방은 6.27 대책 자체와는 조금 무관한 그렇게 분류가 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역적인 수급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역의 주택의 공급 현황과 임대 공급 현황들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고, 그리고 수요량은 거의 일정하다고 봤을 때 그쪽에 많이 영향을 받는 모습이고요. 규제의 영향 자체는 수도권이 좀 강하다,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참고로 그냥 지방은 지금 전세 가격이 어떻게 변하고 있냐를 말씀을 드리면은 지방광역시는 울산과 부산이 계속해서 상승폭이 확대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울산 같은 경우에는 전세 가격 상승하면서 매매 가격까지 밀어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게 특징적인 부분이고요. 반대로 이제 기타 지방 같은 경우에는 전세 가격이 조금 마이너스를 최근까지 보였는데 최근 한 6, 7월 되면서는 보합세로 바뀌었습니다. 말 그대로 하락세에서 이제 보합세로 전환됐고, 어찌 본다면은 상승으로도 갈 수 있는 그런 길목에 접어든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그 차이가 굉장히 컸다면 이제는 조금 이렇게 좁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사실은 그렇게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게 너무 특성이 다릅니다. 수도권 그 전세 시장, 임대차 시장과 지방 전세 임대차 시장은 수도권이 약간 그런 매매와 함께 움직이는 시장이다라고 본다면은 지방 시장은 정말 그대로 거주 자체에 영향이 강하기 때문에 방향이 수도권은 떨어지고 뭐 지방은 올라가서 만난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 실제로 가격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는 큰 그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뭐 수도권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긴 상승폭이 줄었다고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올라가고 꽤 오랜 기간 지금 올라가고 있긴 합니다. 그렇죠. 이제 쭉 이제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네. 그런 모습인데, 이제 6.27 대책 직후에 수도권 전세가가 급격하게 상승을 했다가 7월 넘어서면서 이제 뭐 보합세로 오히려 전환하는 지역도 나타났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사실 그 전세 대출 규제의 영향을 좀 받는 건 아닌가, 이런 의문도 좀 들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전세 가격을 막 올려서 내놨다가 그 가격을 치르고 들어올 세입자가 없으니까 결국엔 또 제자리를 찾아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대출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금융 당국에서는 가계 대출을 줄여라라고 일단 요구를 해온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주담대는 물론이고 이제는 전세 대출까지도 대출 그 규제 영향을 받고 있는 건데, 그 요즘에 실수요자들이 체감하는 전세 대출
여건이 얼마나 어려워졌다고 보세요? 진짜 힘들다, 대출받기 너무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세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일단은 뭐 집주인이 바뀔 때 말 그대로 갭 투자를 들어갈 때 내가 거기에 세입자로 들어가는 방법들이 완전히 바뀌었다 보니까 기존에 뭐 그렇게 하려면 편법들을 써야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기존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은 다음에 새롭게 바뀐 주인과 또 새롭게 계약서를 써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 이런 게 복잡해졌다. 그래서 그런 것들 다 따지다 보니까 이게 전세 사는 게 맞나 모르겠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대출 쓰는 게 맞나 모르겠다도 말씀 많이 하시고, 그런 게 싫으신 분들이 확실히 월세로 많이 넘어가려고들 보시는 것 같고요. 그 대출 행태 서베이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대출을 뭐 얼마나 좀 우호적으로 금융기관들이 조금 그 실행을 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하는 건데, 이게 1분기 때는 14포인트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0보다 높으면은 이제 대출이 우호적이다라고 보는 거고, 0보다 낮으면은 그 커질수록 이제 비우호적이다라고 보는 건데, 이게 2분기에는 마이너스 11로 확 역전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3분기 통계가 나온 게 마이너스 31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정말 급격히 대출 받기가 안 좋아졌다라는 거를 이런 통계들로 이제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실제로 대출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금리인데, 금리는 어떻게 됐냐? 전세 대출 금리를 봤더니 대출 금리 자체는 확실히 떨어지긴 했습니다. 전세 자금 대출의 금리는 아무래도 기본 금리라고 하는 코픽스 금리가 떨어지면서 같이 하락하는 모습인데, 문제는 이제 금리는 좋아. 금리는 내려가는 거 좋은데 한도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대출의 한도가 기존에 5억까지 가능했다면 이제는 4억까지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보증 비율을 줄이면서 이렇게 금액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그 이야기가 쉽게 말하면은 옛날에는 최대 5억까지 받을 수 있던 게 지금은 4억까지밖에 안 되니까, 이거를 가지고 전세집을 들어가려고 하셨던 분들이 갑자기 1억 원을 어디서 마련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엄청 큰 거거든요. 1억 원 어디서 당장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도가 줄어든 게 대출 심리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각에서는 이제 이거를 아예 뭐 4억이 아니라 뭐 1억까지 줄여버리면 전세가가 이제 그 갭을 메우지 못해서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집값도 하락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논리적으로는 뭐 틀린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뭐 다양한 보고서에 나오고 있지만, 전세 대출의 규모가 뭐 한 300조 정도 된다라고 봤을 때, 이게 분명히 주택 가격을 끌어올리는 유동성으로는 작용이 했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게 전세 대출이 사라진다, 대출이 5억까지 됐던 게 1억까지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은 확실히 유동성이 빠지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집값은 원래 유동성에 강하게 연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가격이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런 피해들은 결국에는 다 임차인들로 넘어갔다라는 게 과거의 이제 분석의 결과들인데, 아마도 이렇게 대출을 못하게 되면 단기간에는 힘들 거예요, 집주인들이. 그런데 결국 가격이라는 건 또 회귀를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 월세로 돌릴 겁니다. 그렇습니다. 반전세라는. 그렇죠. 반전세를 하던가 월세를 하던가 그런 식으로 전환이 될 거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은 전세라는 선택지가 그냥 사라지게 되는 게 크겠죠. 네. 근데 이제 사실 뭐 정부가 이제 뭐 규제를 하는 것 자체가 뭐 주담대나 뭐 전세 대출 뭐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버팀목 대출 같은 이런 서민 전세 대출의 한도도 좀 줄여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변화가 그러면은 전세 가격 형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제가 이쪽 관련된 옛날 일을 좀 했었는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게 한도가 2억이면요, 서민대출로 나가는 정책 서민대출은 한도가 2억이면 이거를 기본 값으로 세팅을 해버려요, 임대인들이. 쉽게 말해서 대출 2억까지 나오잖아. 그러면은 기본 2억을 잡아놓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임차인도 당연히 그만큼 되니까 이거를 이용을 해서 집을 들어가고, 이런 식의 이제 가격의 한도, 대출의 한도가 실제로 전세 가격의 보증금의 규모를 결정하는 케이스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2억에서 1억 5천 또는 1억 6천까지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그런 집주인들은 이거를 낮출 수밖에 없게 됩니다. 결국 뭐 수도권 그 외곽 지역이나 지방의 그 보증금이 2억으로 다 이제 대출 한도에 맞춰서 세팅되었던 그런 지역들은
아무래도 전세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은 지금 신혼부부들, 청년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고 계신 대출들이 지금 많이 한도가 줄었기 때문에 그렇게 신혼부부 청년들이 선호하는 지역들의 전세 가격들이 조금은 내려올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또 반대로 또 이거를 또 보증금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또 월세로 돌리는 케이스도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반전세로 넘어간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많이 조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사실 이게 그 세입자 입장에서는 뭐 집주인한테 월세 내나 은행에 월세 내나 그게 그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 그 고가 전세도 마찬가지고 중저가 전세도 이런 경우에는 영향을 받아서 뭐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이제 반전세라든지 월세로 전환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염두에 좀 둬야 된다, 이런 부분 말씀을 해주셨고, 근데 뭐 물론 이런 대출 규제를 통해서 시장 과열을 막는다, 여기에도 의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 실수요자 부담으로 이어지게 되면 또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이런 대출 규제 기조를 이어갈 거라고 보세요? 어떠세요? 사실 이거는 조금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긴 하고요. 지금 정책적으로는 아무래도 전세보다는 월세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비중을 높이려고 한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려고 한다. 예, 좀 그런 쪽의 기조가 더 강하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쭉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렇다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만 있는 좀 특이한 제도인 거잖아요. 이 그렇죠. 전세 제도 자체가 우리도 이제는 흔들리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또 이제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전세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지면서 이 모자란 보증금을 반전세나 월세로 돌리는 이 전세 월세화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반전세나 월세 비중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까도 이제 일부에서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 이제 다른 지역들은 아직까지는 매물적으로 봤을 때 뭐 전월세 다 같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주택 시장에서 바로미터라고 이제 얘기하는 서울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전세 매물이 준 대신에 월세 매물이 늘어났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뭐 비중으로 봤을 때는 사실 미미합니다. 뭐 2% 정도밖에 안 되긴 하기 때문에 크게 뭐 영향을 미칠 수준은 아니다라고 판단하지만, 그렇게 나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이례적이긴 하거든요. 그 부분은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보다도 사실 지금 좀 더 눈여겨볼 만한 것들은 가격인 것 같아요. 네,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내렸는지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6월 달에 수도권의 전세 가격 상승률이 한국 부동산원 기준으로 0.11%였습니다. 근데 월세는 0.24%였거든요. 2배. 그렇죠. 네, 이 2배가 더 넘는 네. 수준이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방의 아파트 전세 가격은 마이너스 0.04%였어요. 뭐 거의 약보합이다라고 하는 수준인 것 같은데, 월세 가격은 0.05% 상승했습니다. 뭐 폭이 엄청나게 크진 않지만 전세는 떨어지고 월세는 올라가는 그런 상황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전세 가격은 뭐 하락하는 지역도 있고 그리고 안정화되고 있는 지역도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월세 가격 상승세는 상당하다라고 분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통계상으로 봤을 때는 뭐 전세가가 뭐 그렇게 엄청나게 오른 걸로는 나오진 않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임차인들이 느끼는 그 체감 지수는 훨씬 더 또 힘든 상황인 것 같은데, 현장에서 체감하시는 그 임차인들 상황은 좀 어떤가요? 다 힘들어요. 임대인도 힘들고 임차인도 힘든 게, 임대인들은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갭 투자도 안 되고 뭐 어떻게, 사실 내가 내 집에 들어가서 살지 않으면은 모든 게 불안한 상황이 되어 버렸거든요. 결국 내가 집주인이면서 지금 내가 다른데 임차인으로 가는 게 되게 부담스러워진 상황이고, 임대인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지금은 되게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임대인은 좀 힘들다. 물론 매물이 없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시지만 실제로 임대인들도 뭔가 선택을 할 수 있는 케이스가 너무 줄어든 게 지금의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반대로 임차인,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결국 내가 가고 싶은 집들은 가격이 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뭐 보합 그대로 되거나 올라가는데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출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내가 눈높이를 낮추던가 아니면은 불가피하게 반전세로 바꾸던가, 집주인이 이렇게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집주인들은
기존에 이제 5억이 있던 거를 그러면 4억으로 내려주고 이거 1억만큼을 전환시켜 준다라고 하면은 결국 어디선가 1억 원을 또 구해와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은 또 집주인도 쉽지가 않아요. 당장 1억 원이라는 돈을 또 그 돌려주면서 어떻게 구하는 것들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결국 이제 상호간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다 좀 힘든 상황이 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 근데 가장 손쉬운 선택이 말씀드린 것처럼 반전세로 가는 거거든요. 예, 그나마 뭐 지금 생활안전자금이라는 주택담보대출은 1억 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협의를 하면서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전세를 이제 선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결국 임차인의 실질적인 부담은 이제는 그 이자만 내던 거에서 월세까지 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부분이다라는 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표면적으로는 뭐 전세가 그렇게 많이 안 올랐네라고 하지만 네. 이제 월세 시장까지 다 같이 들여다봤을 때는 네. 이게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부분이다. 네. 그리고 월세 시장에서의 상승 폭이 굉장히 가파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에서는 이 전세 제도 자체가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에 뭔가 좀 거품을 받치고 있는, 떠받치고 있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뭔가 그런 월세화를 좀 유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는 좀 전통적으로 전세는 재테크고 월세는 그 매달 나가는 돈 진짜 손해다. 뭐 이런 인식이 있는데, 이게 이제 임대인 입장 다르고 임차인 입장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사실 그 하나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지금 정부가 월세를 선호하는 이유는 1주택자를 가정을 했을 때 전세를 주면은 세금을 물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세는 정확히 소득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월세를 받으면은 소득으로 물려서 세수가 가능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를 내면 뭐 세제 혜택을 좀 준다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신고를 지금 저희가 다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전월세 신고제가 이제 정착이 되면서 결국 월세를 다 소득세로 이제 잡아서 본다고 하면은 그것에 과세가 되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에서는 사실 뭐 굳이 전세가 달가울 건 없죠. 뭐 그것 때문에 집값 올라간다 그런 네. 이야기들을 하고 그런 원인들을 제공을 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보시면은 월세를 조금 더 밀어주는 수밖에 없는 뭐 그런 방향성은 있다라고 세금에 보여질 대한 수 부분.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질문 주신 것처럼 임대인과 임차인 입장에서는 결국 임대인은 이 전세 보증금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대출금으로 이제 활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주담대 받는 거 아니면은 내가 직접 거주하면서 주택담보대출 받는 것과 아니면은 임차인을 두고 거기서 보증금을 대출금 형태로 받는 거다. 이제 그렇게 쓴다라고 하면은 임차인은 낮은 대출 금리가 좀 가능했던 거죠. 그리고 원금을 갚지 않기 때문에 이자만 내기 때문에 그런 이제 부담도 적고, 그리고 한 달 매달 나가는 금액이 적다 보니까 결국 금리도 사실은 전세 대출 금리가 낮았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윈윈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다 좋았던 건데 이제 갭 투자가 안 되니까 수도권은 임대인은 전세를 이제 쓰고 싶어도 못 쓰는 상황이고, 임차인은 지금 금리는 떨어지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반전세로 가면은 월세는 더 비싸단 말이에요. 예, 이제 전환율을 그 전월세 전환율 같은 거 감안을 하면은 결국 지출 자체는 늘어나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이게 다 월세로 넘어간다. 그러면은 우리 흔히 말하는 자산의 축적이 조금 더 어려워진다. 나가게 된 비용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축적이 어려워지고, 그거가 이제 결국에는 좀 어려운 말일 수 있겠지만 주거 사다리를 무너뜨린다. 계속 월세나 전세나 매매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주거 사다리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들도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전세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자기가 가진 돈의 대부분을 거기에 넣어놓고 보증금으로 넣고 네. 추가로 또 이제 대출을 받아서 뭐 이제 모자란 부분을 은행에 월세를 내고 이런 구조이다 보니까 네. 주거 사다리, 그러니까 자산 축적이 어려운 거는 사실 월세나 전세나 마찬가지 아니냐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긴 합니다. 네. 네. 근데 그런 게 전세가 좀 이제 아무리 대출 금리가 낮다 보니까 임차인들 같은 경우는 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으려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 돈을 받아서 보증금을 처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금을 가지고 주식을 하신다든지 코인을 하신다든지 네. 이런 케이스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봤을 때는
내가 당장 쓸 수 있는 돈을 이제 지금까지는 은행에서 어떻게 해결했는데 이게 월세로 나가게 되면 못 쓰게 되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 거죠. 여기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이 그렇죠. 이 금리랑 이런 것들을 감안하게 되면 점점 좀 복잡해지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근데 뭐 일단 거대한 흐름은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으로 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네. 뭐 이제 전세는 끝났고 월세 시대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어떻게 실제로 전세가 완전히 사라지고 앞으로 이제 월세 시대가 올 것인가? 우리 위원님께서는 진짜로 그렇게 보세요? 어떠세요? 그렇게 되기 위해 그렇게 흐름은 그렇게 가고 있다라고 보긴 하는데요. 그렇게 되려고 한다면은 가장 큰 전제가 있습니다. 전세 대출이 다 사라져야 돼요. 지금 풀려 있는 300조 원의 유동성이 전부 다 회수가 돼야 됩니다. 근데 그 돈을 회수를 하려고 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더니 케이스가 두 개밖에 없어요. 집값이 그만큼 다 떨어지던가, 그러면서 회수가 되던가, 아니면은 전세 대출이 임대인의 주택담보대출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사실 자연스럽게 월세화가 다 될 수 있는 구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될 것이냐? 지금 뭐 DSR 규제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사실은 단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보게 되는 것 같고요. 특히 대출의 주담대에 대한 규제가 강한 지금 상황에서는 더 천천히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시대의 방향 자체는 일단은 월세로 넘어가는 것은 뭐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대출 제도적인 측면에서 이 속도는 조절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그 속도는 뭐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큰 흐름은 전세에서 월세로 가고 있다라는 건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결국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한 건 이거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네. 뭐 전세 가격이든 월세 가격이든 쭉 이런 기조가 유지가 됐을 때 오른다는 거냐 떨어진다는 거냐, 네. 이 전망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위원님은 앞으로 일단 전세 가격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전세 가격은 뭐 지금 대출 규제에 영향이 있는 기간 동안에는 조금 뭐 상승폭이 줄어드는 형태, 그리고 일부에서는 좀 보합 정도로 갈 수 있는 상황은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 이거는 단기간에 미치는 영향이고 장기로 본다면은 결국 집이 많아야 됩니다. 전세 가격은 무조건 공급과 가장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뭐 지금 대구 같은 데 보면은 준공후 미분양이 엄청 많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미분양 실제로 이제 지어진 빈 아파트가 많다는 거는 언제든지 이거를 전세나 월세로 공급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세값이 올라가지 못해요. 계속 떨어집니다. 결국 전세는 공급이 제일 중요한 요인인데 여기서 특별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 지금 입주 물량도 계속 적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전세 가격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근데 매물은 더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랑 다른 임차인이랑 싸우는 거예요. 이제 이거 물건을 두고 경쟁이 붙게 되고 그러면은 가격은 조금 더 올라갈 수밖에 없고, 지금까지는 전세 대출로 다 충당을 했다면은 이제는 신용대출 끌고 와서 가라. 이렇게 이제 분위기가 흘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긴 하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안정화되겠지만 결국 공급 대책에서 특별한 그런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전세 가격, 수도권 전세 가격 특히 상승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고, 뭐 월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월세 가격 상승하게 되면은 결국 너무 비싸지면은 다시 전세로 넘어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할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비교했을 때 결국 지금 월세 가격이 상당히 속도가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이라도 전세 가격도 상승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부분이고요. 단기적으로 그럼 단기가 얼마나 단기냐라고 하면은 저희가 지금은 이사를 안 하는 여름이니까 안 하고 있는데 가을이 되면 다시 돌기 시작합니다. 예, 그럴 때가 되면은 아무래도 지표적으로는 조금 반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집주인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아무리 전세에서 월세로 돌리고 싶어도 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면은 그 시드머니라고 할까요? 돈이 좀 있어야 이걸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그렇죠. 건가요? 예, 내가 결국 전세 대출 있던 거를 내가 대출을 주택담보대출 받아서 이거를 일부 내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만 월세로 돌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대출도 막혀 있죠. 대출이 막혀 있어. DSR 때는 막혀 있기도 하고, 지금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내가 거기 살아야 돼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한도가 그럼 1억밖에 안 되거든요. 아. 딱 1억만큼만 대출을 받아서 생활안정자금을 받아서 그거로 반전세로 돌릴 수 있는 구조밖에 안 되긴 합니다. 결국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실 이게 뭐 확 상승하지도 못하고 확 떨어지지도 못하는 이유가 이런 그런 복잡한 거죠. 그러니까 관계죠. 결국 돈 때문이에요. 결국 대출 때문에 급격하게 변화를 주기가 어려운 게 지금 시장 상황이고 네. 뭐 만약에 대출을 좀 풀어준다 그러면은 이 변화의 속도는 상당히 빨라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집값 하락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일단 지금 6억 이상 대출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거는 유지가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네. 이렇게 되면은 매매 수요도 떨어질 것이고 네. 그렇게 되면 그게 결국 집값 하락으로 이어져서 임대가도 떨어지지 않겠어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건 네. 뭐 좀 일리가 있는 주장인가요? 사실 저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거는 가정은 이제 공급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 결국 지금 매매 가격이 사실 오늘도 지금 저희가 촬영하는 기준으로 통계 자료가 발표가 됐는데 네. 서울의 상승폭이 다시 커졌어요. 주간으로.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는 계속 627 이후로 감소를 하다가 상승폭이 줄어들다가 이번 주에 다시 증가했거든요. 이유는 뭐예요? 결국 약발이 조금 떨어진 거죠. 대출의 규제 약발이 떨어진 거고. 정말 초단기 약발이었네요. 그럼. 그래도 뭐 그 과열을 잡는 게 목표였으니까 네네네. 어느 정도 과열이 잡히고 상승폭이 조금 커지긴 하는 게 특징적이긴 한데 일단 이런 식으로 결국 궁극적으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가격을 컨트롤하기는 진짜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게 공급은 결국 임차인들에게도 그 시그널을 주는 게 있고 임대인들에게도 시그널을 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제일 중요하다,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 6억 그 규제가 지속되면서 뭐 집값이 뭐 떨어지고 그럴 수 있는데 집이 없는 상황에서는 정말로 이 수요자들 간의 경쟁이 붙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집값이 떨어지기는 사실 쉽지 않은 구조다. 627 대책 자체가 집값을 떨어뜨리기 위한 대책은 아니었다는 거죠. 예, 그렇게 보신다면은 뭐 임대 가격이 떨어지는 방향성도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지 않나라고 생각은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627이 일단 단기에 그런 과열을 네. 막는 그런 효과는 있었지만 앞으로 이게 쭉 이어질지는 미지수이고 네. 내가 임차인이든 임대인이든 그럼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일단 공급 상황들을 좀 눈여겨보는 게 중요하겠네요. 예, 그러니까 내가 다음 스텝이라고 네. 이야기를 하죠. 결국 이 공급의 대책이 나왔을 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인가. 내가 이런 뭐 만약에 공공 분양을 많이 하겠다라고 하면 난 공공 분양에 입주할 수 있는 사람인가라고 한다면은 야, 공공 분양이 늘어났으니까 나에게는 기회다. 그러신 분들은 또 그쪽으로 전략을 세우셔야 될 거고. 근데 나는 이런 대상이랑 아무 관련이 없네 하신 분들은 그냥 빨리 나름대로도 대응책을 마련하셔야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자기 수요자 특성별로 맞게 대응책을 마련하셔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특히 뭐 너무 지금 같은 시기에 그런 분도 적긴 하겠지만 무리해서 대출을 뭐 전세 대출 플러스 신용 대출 해가지고 전셋집에 새 아파트에 들어가서 영끌해서 전세로 들어가신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새 아파트라는 그런 거에 거주에 대한 욕구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무리해서 새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시는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지금은 조금은 자제를 하셔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뭐 정책적으로 변동성도 큰 시기이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뭐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야 상관이 없겠지만 너무 무리해서 그런 선택을 하시는 것들은 좀 아닌 것 같고. 무리해서 내 집 마련을 하는 건 괜찮을까요? 뭐 저는 내 집 마련은 무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리하더라도 내 집 마련을 조금 빠르게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뭐 저도 주변에 지금 새 아파트에 전세를 들어갔던 친구들이 있어요. 후배들도 있고 그러면은 그 친구들이 눈높이는 정말 여기 있는데 자기가 가진 자본금으로 갈 수 있는 집은 여기 있거든요. 여기를 낮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특히 신혼부부들일수록 제발 새 아파트 전세는 들어가시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렇죠. 신축일 때는 또 전세 물량도 많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 거기 한 번에 뭐 맞들인다라고 하면 조금 표현이 과하지만 거기에 한번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은 내가 다음 선택을 할 때 점점점 이 선택의 폭이 제한적으로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좀 고생도 해보고 그렇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뭐 임차인이든 임대인이든 우리 이제 특히 수도권의 공급 물량, 공급 시장이 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거는 항상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전세가, 뭐 월세가도 마찬가지고요. 이 전세가 상승의 원인 자체가 공급 부족에 있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뭐 대출 규제라든지 수많은 그런 규제에서 오는 것이라고 보시는 건지 그 부분도 궁금해요. 결국 지금의 전세 가격은 일단은 공급 부족 쪽이 더 강한 것 같긴 합니다. 뭐 진짜 매물이 너무 많이 줄었어요. 제가 체감하기로도 매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라고 느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뭐 일부 입주한 아파트들은 지금 뭐 규제가 막혀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못해서 전세를 싸게라도 내줘야 된다라는 시장 그런 불안감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체 시장을 놓고 봤을 때는 확실히 지금은 공급 부족, 매물이 없는 것과 동시에 결국 이거는 새로 집이 공급이 되는 게 없으니까 부족한 거거든요.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게 너무 어렵다 보니까 공급을 마음껏 하는 게 어렵다 보니까 힘든 부분인 거고 결국 지금의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은 뭐 수요자가 대출 규제를 엄청나게 강하게 받아서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보다는 공급 부족에 대한 다른 그런 가격 상승의 그냥 뭐 포텐셜이라고 할까요? 가능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훨씬 시장 자체는 많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남아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이제 그 공급이라는 것 자체가 아무데나 공급을 하면 되는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곳에 또 공급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공급이라는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리고 결정이 나더라도 그게 이제 진행되는 데까지 뭐 몇 년의 시간이 최소 필요한 만큼 사실 뭐 전세가라든지 뭐 집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안정화 또는 하락은 글쎄요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하고도 지켜볼 필요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저희가 또 이렇게 전세 매물이 실종되고 전세 대출 규제가 조여오는 상황에서 우리가 또 어떻게 시장을 바라보고 대응해야 할지 자세하게 얘기 나눠봤습니다. 자,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 전문위원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